국회 법사위원회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 문제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한 게 아니냐고 따졌고 논란 끝에 오전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중대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 정부 때도 국정원이 특수장비를 개발해 1,800여 명의 통화를 도청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대상 등이 결정된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후보 간의 토론이 본격화된 여야의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와 보선 전국에서 불거진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 중계방송 관계로 조금 늦게 전해드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파행했습니다. 이 차관이 고열이 난다면서 국회에 나오지 않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 중단을 선언했는데 야당은 출석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이어 청와대와 신현수 민정수석 간 갈등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됐던 법사위 회의. 하지만 회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불출석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이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법사위 회의에 불출석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 제기에 나선 겁니다. 열이 난다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 코로나 검사입니다. 사실이라면 장관님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코로나에.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차관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상황 파악 후 속개하겠다며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이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 간에 서로 견해가 다른 이런 사안에 들어가서는 그런 여유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가 재개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물론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갈등 당사자인 박범계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로 지목되는 검찰 인사 과정에서의 민정수석 패싱 논란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레임덕과 연결시키는 야당 공세엔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면서 검찰개혁 완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사찰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법 사찰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치 공작이라고 맞서며 김대중 정부 당시 불법 도청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자신을 사찰한 국정원의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배 의원은 당시 인천 남동구청장이던 자신을 비롯해 32명의 야권 기초광역단체장을 사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찰 내용이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세세하고 악의적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민형사상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활동 이력으로 사람을 색칠하고 그들을 한 뭉텅이로 종북자파라는 딱지를 붙여서 실제 불이익까지 주었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블랙리스트 작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국회에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용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책임 회피를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공세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불법 사찰의 미행, 도청,
해킹이 동원됐다는 어제 MBC의 보도는 천인공노할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찰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경선 후보인 박민식 전 의원은 김대중 정부의 불법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이 첨단 장비를 동원해 여야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박지원 국정원장이 당시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한 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 도청 사건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의 불법 사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들은 지역을 돌거나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심 잡기에 열중했고 부동산 공약을 놓고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제3지대 단일화가 진행 중인 안철수, 금태섭 후보는 오늘 첫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는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빨리 백신 접종을 해서 우리가 집단 면역의 시기를 한 달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는 청년 주거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를 비롯한 청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서울 청년들에게 1년간 최대 600만 원의 청년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는 강북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60에서 65세 어르신 10%, 65에서 70세 20%, 70세 이상은 30%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겠다며 노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는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경우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안심소득 시범 실시 공약을 내놨습니다. 차상위를 거쳐서 기초수급자로 내려갈수록 보조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국민의힘 오신환 예비후보는 홍릉과 마곡을 비롯한 6곳에 신산업 거점 육성 계획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박 후보의 5년간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 공약에 대해 우 후보는 야당 정책과 유사하다고 비판했고 나 후보는 여의도 면적 17배에 달하는 토지가 필요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권 내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5년 동안 74만 6천 가구 공급 공약에 대해 오세훈 후보가 현재 서울시 주택이 380만 호인 걸 감안하면 무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제3지대 단일화를 추진 중인 안철수, 금태섭 후보는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평가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두 후보 모두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안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24번이나 발표하고서도 실패했고 인천공항 사태로 취업준비생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 후보는 조국 사태, 공수처 논란,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비판했지만 억압당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무능, 부패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는 25일 한 차례 더 TV 토론회를 한 뒤 다음 달 1일 단일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 보고에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은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당정은 추경안을 편성해 3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야당은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돈풀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다음 달에 4차 지원금을 주겠다고 유권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무원 영향을 주면 위반이 된 거 아니냐 했을 때 그 행안부 장관께서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그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제 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발표되거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예상해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인데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세환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가정책을 발표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대상, 지원 금액이 결정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안위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4.3 사건법 전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특별 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4.3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여야는 마스크 사기 판매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등 계속되는 경찰의 비위와 기강해이를 질타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된 정의용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는 정 장관을 상대로 앞으로의 외교정책 방향을 짚었는데 한미, 한일 관계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외교안보 수장으로서 첫 출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야당은 시작부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책임자이고 대한민국 안보를 약화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정 장관이 취임 열흘이 지나도록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도 하지 못했다며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아직 그 일본 외무장관하고는 통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곧 통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일 관계가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닌가요? 여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저희의 역할, 또 우리의 그 노력에 따라서 그 어떤 미국의 그런 북핵에 대한 태도들이 많이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한 만큼 한일 관계에서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도 해나가면서 한일 간의 문제는 우리 양국 간에 또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시작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방위비 유효 기간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1년이 아닌 다년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또다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가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가 공수처 검사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 추천 마감일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협조하는 것이 공당의 올바른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법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앞으로 4차 산업,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자신이 제안한 노동과 임금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정부 여당의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오늘 개관 69주년 기념식을 열고 첨단 디지털 세대를 선도하는 국가 중심 도서관으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도서관이 국회의 지적 탐구 집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현진건 국회 도서관장은 국회 도서관의 변화와 혁신이 곧 국회 입법 활동의 변화이자 국민의 삶의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지난해 국회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여야 의원 8명에게 국회의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한 달 반 만에 사의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지금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지난 7일에 발표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현수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인사안을 두고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박 장관이 법무부안대로 기습 인사 발표를 하면서 네. 신수석이 배제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이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보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네네. 이 발표 직후 신수석 주변에 회의감이 든다 이렇게 말을 밝혔고요. 네네. 설 전후로 여러 차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그 2월 7일이라는 그 시점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난 그 다음 시점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이런 추측들이 더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이번 그 인사에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청와대가 인사 제가 과정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박 장관과 신수석의 의견이 봉합된 줄 알고 제가를 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에선 이견이 여전한 걸 알고도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신수석이 계속 사의를 표하는 것으로 봐서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지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는 부인을 했지만 문 대통령이 백은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된 걸 보고 경로했다 이러면서 재가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신수석의 그 사의 표명에는 검찰 인사에 본인이 이제 배제가 됐다는 불만 외에 또 다른 이유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이 전반적인 갈등이 표출됐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신현수 수석 이번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데요. 네. 문 대통령이 그동안의 검찰 갈등을 풀어보기 위해 발탁한 인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신수석 공수처 운영에 대해서 지금 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계를 느끼고 사의를 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검찰 개혁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 입법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구체적으로? 네, 민주당 내에서 이번 문 대통령의 재가 결정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거다 이렇게 하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공수처에 이어 검찰 개혁 시즌 2 지금 추진 중인데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검찰은 부패나 선거 같은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6대 범죄도 수사청을 신설해서 모두 넘기자는 겁니다. 민주당 이달 말에 발의해서 상반기 내에는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아직 논의 중이지만 1년 유예를 둬서 내년 7월쯤 출범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 검찰개혁 시즌 2가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검찰은 뭐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네, 수사청이 출범을 하게 되면 기존 검찰은 영장 청구와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물론 검찰이 공소 단계에서 해왔던 보완 수사도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아직 세부 계획은 정리되진 않았지만 이 경우 검찰 이름은 사라지고 수사청과 공소청 이렇게 수사기소 조직이 완전히 재편되는 겁니다. 수사청 소속 문제를 두곤 행정안전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행안부의 경우 검찰의 권력 비대화가 우려되고 있어서 중로는 법무부 산하인 것이 지도부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야당은 현재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그 검찰 탄압이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 내용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검찰 무력화 법안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데요. 최영두 원내대변인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고요. 네. 특히 공수처에 이어 또 다른 정권 보위 조직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면서 덮어야 할 잘못이 얼마나 많길래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이렇게 만드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신현수 수석의 사의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과 같은 법조계 이슈에 더욱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다음 주 열릴 국회 운영위에서 신 수석을 출석시켜 사태의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늘부터 이틀간의 휴가를 내고 이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주말이 이제 지나간 다음에 신 수석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신 수석이 아침에 출근해서 이틀간의 휴가원이 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할 텐데요. 이에 따라 신 수석의 거취 다음 주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정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 계속 사의를 반려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신수석 사의 관련 공식 브리핑 아까 전해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런 만큼 청와대 참모진은 신수석을 설득해보려는 방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사실 신수석은 임명 당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인사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할 당시 신수석 사정비서관으로 함께 일을 했고요. 17년대 대선 캠프에서도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신수석이 정부의 우호적인 인물이었던 만큼 신수석의 사이로 검찰 관련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 이것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청와대 내에서 강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신수석이 이번 주까지 사의를 계속 밝혀왔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검찰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남은 수사청과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앞둔 시점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서 문 대통령의 주말 동안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이제 업무 처리가 이제 원활하지 않아서 일단 그 휴가에 이제 돌입한 것 같은데, 월요일 이제 거취 표명이 또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그리고 이른바 여당이 준비하고 있는 검찰 개혁 시즌 2에 대해서 강민지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18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입니다. 바로 원내대표의 한숨인데요. 오늘 아침 당의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가 켜준 줄도 모르고 한숨을 내쉬면서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김 원내대표의 한숨 섞인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네,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김 원내대표 이야기가 아주 작지만 또렷하게 들립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대체 왜 부산 방문의 필요성을 언급했을까요? 바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원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당초 여당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환경 영향 평가 등 국가 사업에 필요한 각종 평가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논의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어제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에서 원안 의결은 불발되고 대신 여야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해서 실시하고 일부 특례 조항을 삭제하기로 뜻을 모았던 건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공식 해명에 나섰지만 여당 지도부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야는 일단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김 원내대표의 혼잣말처럼 당 지도부가 직접 부산을 찾아서 양해를 구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신통. 미국 타임즈 넥스트 백인입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무명에 가까운 정의당 초선의원 장영 의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선정한 떠오르는 인물 100인에 뽑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과 정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넥스트 백인은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등을 선정했던 타임즈가 지난 2019년부터 선보인 리스트입니다. 정치와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과학, 건강 등의 분야에서 떠오르는 100명의 인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으로 어제 타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해 선정된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산나마린 핀란드 총리, 영국 출신 팝스타 두아리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축시를 낭독한 청년신 아만도 구먼 등과 함께 장 의원은 유일한 한국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은 장 의원을 한국에서 가장 젊은 국회의원 중 하나라며 그가 장애가 있는 동생의 자립을 도우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한 행보를 소개했습니다. 또 최근 장 의원이 김종철 전 대표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후 김 전 대표가 전격 사퇴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선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장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를 품어준 정의당과 당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끝없는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인권운동가,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연세대 자퇴생 그리고 87년생 진보 국회의원이라는 다양한 수식어에 기득권의 성폭력에도 당당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장영 의원. 넥스트 백인 선정에 이어서 다음엔 또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제 주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한 가지를 이제 짚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명 한 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휴가를 이틀 동안 이제 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정수석과 그동안 이제 검찰총장과 소통에 좀 미흡했다.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민정수석 마음이 아프다. 민정수석이 휴가가 끝나면 얼마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이제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어쨌든 그 주말 동안 이제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숙고에 들어간 상황인데 휴가가 끝나면 좀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대통령 비서가 사표를 냈다. 그걸 대통령이 반려했다. 장관이 전화해서 좀 미안하다 얘기했다. 휴가 갔다. 이런 게 정치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배경에는 이제 검찰을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검찰 출신인 네. 민정수석하고 이제 인사 내용을 가지고 좀 충돌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양 같은데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이 좋은 모양새 아닙니다. 이번 주말 기점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든 신속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설명은 사실은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어저께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설명을 제가 다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그게 아니고 민정수석도 대통령 비서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중에 이제 수석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서가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보통 이 경우에 사표를 내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걸 신현수 민정수석도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내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됐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일각에 지금 언론 보도도 여러 가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왜 패싱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이 사람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해가면서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 보도를 하는 언론 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 오히려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현수 민정수석이 돌아와서도 민정수석이 없는 것처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 인사를 하거나 검찰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뭐 이틀간의 휴가를 떠났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패싱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저는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이게 검찰 인사,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결재를 받고 하는 겁니다. 민정수석이 여기 왜 끼죠? 대통령 참모예요. 대통령이 장관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인사를 한 겁니다. 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뭐 사표를 냈다 그러면 전 수리하는 게 옳다고 봐요. 이거 뭐 지금 아니 대통령 민정비서관이 무슨 그 검사 인사 서류에 결재하게 돼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번 주말 기점으로 좀 명확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의중을 조율하는 자리이지 본인이 인사를 이제 뭐 본인의 의견을 내고 좌우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럴 권한이 없어요. 예. 하지만 대통령이 공들여서 영입을 했는데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사표를 내는 거고요. 문 네.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관행이요. 대개 이제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민정비서관하고 인사의 기본 틀을 짭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인사안을 청와대에 올리면 민정수석 비서관이 그 인사안을 가지고 대통령 결재를 받거든요. 네. 그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민정수석 비서관은 검찰 인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지금 몰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필요 없어 하는구나,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사표를 내놓은 게 맞는 거죠. 네. 네,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토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이 선정하신 토크 주제 무엇입니까? 네, 조금 전에 끝났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토론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토론 이전에 뭐 박영선, 그다음에 우상호 토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1대1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 배틀 문제, 이 문제를 다뤄보자고 지금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첫 번째 TV 토론, 뭐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열렸고 이제 끝났는데 두 분 다 보셨습니까? 네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더 잘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비슷하죠. 뭐 제가 평가단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안철수 대표는 이제 토론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죠. 2017년에 대선 후보 토론하는데 갑자기 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문재인 후보한테 물어보는 바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저 사람이 MB 아바타였네. 이제 이렇게 오히려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두고두고 이제 좀 내부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근데 오늘 시작할 때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좀 뭐 모처럼 토론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이 긴장한 기색이 좀 역력하고요. 네. 또 이제 금태섭 전 의원도 이분이 국회의원 한 번밖에 안 해서 그런지 아무튼 좀 이렇게 약간 좀 얘기하는 거나 이게 좀 약간 어색하다, 이렇게 연륜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전 이런 인상을 좀 받았고요. 재미있는 건 두 사람 다 사실 민주당, 과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인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의 토론의 전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참 정치가 참 무상하거나 전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또 안철수 그 대선 후보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웠던 사이죠. 금태섭 전 의원은 또 그 상황 캠프 참모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둘이 이제 금이 가면서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에 가면서 그 직전에 책을 한 권 쓴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안철수란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런 묘사들을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뭐 그 이후에 다시 대화를 하면서 좀 회복이 되긴 했다고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글쎄요, 저도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뭔가
그 약간의 그 경륜이 좀 느껴진다. 그래도 네. 이제 벌써 정치판에 들어온 지 오래됐잖아요. 올해로 10년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금태섭 전 의원은 좀 우리가 디테일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그 사실관계 네. 이런 거에는 금태섭 전 의원이 우세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느낌이고 그런데 뭐 사실은 이 토론회라는 거는 뭐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토론회도 저희가 여러 번 봤지만 이거는 약간의 그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언변이 좀 좌우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서 그 누구의 우열 또는 서울시장에 누가 적합하냐 뭐 이걸 판단하는 그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1대1 토론 형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름이 뭐 마수 토론이었죠. 네. 1차 토론회였는데요. 나경원, 우세훈 후보가 오신환, 조은희 후보보다 잘했다는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인데요. 흥행에 있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당내 경선과 비교를 했을 때 선명성 경쟁이 많이 줄어든 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자 2007년에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 간의 토론은요 거의 뭐 본선도 내지는 여야보다 훨씬 더 치열한 네. 토론이었거든요. 서로 상대방의 약점 같은 걸 지적해가면서 그다음에 상대방의 그 과거에 뭐 잘못된 좀 비리 이런 것까지도 들춰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뭐 이래서 사람들이 좀 흥미진진하게 봤던 측면.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은 좀 아마 부정적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마치 뭐 본선에서 그 여야가 다투듯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지적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때의 경선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뭐 기본적으로 같은 당 사람들이다 보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선명성 경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전자들이 보기에는 뭐 이렇게 흥미를 유발할 요인들이 별로 없었던 것 아닌가.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선명성이라고 하니까 뭐 안철수 후보나 금태섭 전 의원이나 두 분 다 그 중도 색채가 강한 분들이라 어떤 그 선명성을 내기가 또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은 색깔이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저는 그 노선의 차이보다도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이게 인물이 새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 방식은 뭐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미스터 트롯 방식이 인기를 끈 이유가 뭘까요? 어떤 무명의 신인인데 실력을 갖춘 사람. 또 순간적으로 팬덤이 형성이 됐고 네. 또 거기 출연하신 분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감동.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뭐 그런 신인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 정치인들 스토리는 우리가 대략 압니다. 그래서 별로 보는 사람한테 감동을 못 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평가단을 1000명 네. 했는데 이걸 당협위원장들한테 50명씩 추천을 받아서 무작위로 했다고 하는데 그냥 대부분 당원들이라고 해요. 차라리 뭐 100명이다 그러면 뭐 몇 대 몇, 뭐 51대 49 아니면 70대 30 이걸 발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누구 승.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걸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좀 가다듬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흥행에 별로 좀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실패를 약간 좀 자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에 이제 그 여당 민주당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5일 첫 토론회에 이어서 어제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는데 처음에 이제 화기애애했던 남매 모드에서 네. 어쨌든 이제 뭐 흥행 무리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두 분이 이제는 날선 공방도 벌이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역시 그동안에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는 이제 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박영선, 우상호, 박영선 이 두 사람 간의 경쟁을 바라보는 그 아마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이미 우열이 상당히 그 드러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토론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박영선 후보 쪽에 그 상당히 좀 뭐 우호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도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두 사람 간의 토론을 보면 뭐 팽팽하죠. 사실 뭐 우열을 가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서로 뭐 선명성 경쟁이라고 했지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우상호 예비 후보가 지적했던 그 민주당다움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토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그냥 대략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흥미가 반감됐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기반 자체가 좀 운동권 출신이죠. 86세대 연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이제 어떤 그쪽의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고, 박영선 전 장관은 좀 다릅니다. 이분은 이제 전문가 출신이죠. 언론인 출신이고, 그래서 둘이 이제 서 있는 기반 자체가 좀 다르고요.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그동안의 훈련된 뭐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은 저는 막상막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중성 내지 어떤 정치인으로서 일반 국민한테 어필하는 어떤 매력 같은 거는 확실히 박영선 전 장관이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토론 자체에서 그렇게 뭐 변별력을 좀 찾기는 쉽지 않고요. 네. 역시 그 인지도가 앞서 있는 박영선 전 장관이 좀 계속 앞서가고, 우상호 의원은 그걸 어떻게든 좀 뒤집어 엎어보려고 이제 도전자로서 자꾸 이제 좀 도발을 하는 이런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토론이 본격화된 여야의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를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도 재보선, 특히 부산시장 선거와 맥이 닿아 있는데요. 송 기자님 소개해 주시죠. 예, 이게 부산시장 선거하고 맥이 닿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국회의원 300명을 포함해서 뭐 한 1000명 정도를 뭐 사찰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조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MB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안민석 의원의 경우는요, 당시 국회의원 도청 소문이 아주 파다했다, 휴대폰을 2-3개씩 그래서 갖고 다녔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경륜을 가지신 두 분이니까요, 좀 실제 어떤 소문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두 분은 휴대폰이 한 대입니까? 이게 이제 역사가 있는 얘기인데요. 이제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정치인들의 일반 전화는 전부 다 도청 내지 감청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전화로 절대로 안 했어요. 뭐 밤에 총재 집으로 몰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왜 그랬겠습니까? 다 정보기관에서 불법 도청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대략 한 김영삼 시대까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대폰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다들 이건 도청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 전화기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한 4대, 5대까지 가지고 다니는 사람 저도 봤습니다. 본인도 막 헷갈려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랬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이 어떤 그 불법 도청으로 전직 국정원장이 이제 구속이 됐었고요. 또 일반 국민들이 어떤 정부로부터 내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면서 여러 차례 태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휴대폰 도청, 뭐 합법적인 감청은 가능하지만 불법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과거의 정치인들이 어떤 도청에 대한 걱정 때문에 휴대폰 굉장히 여러 대 사용을 했었고요. 그게 대략 시기적으로 아주 우연히 맞아떨어지기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까지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죠. 아니 과거에 이 부분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정형근 전 국회의원이죠. 굉장히 휴대전화를 많이 가지고 다녔고요. 그다음에 그 휴대전화를 또 수시로 바꿨어요. 저도 사실 뭐 그 몇 개 봤죠, 그 중에. 그럴 정도로. 근데 이 휴대전화 도청 문제는요. 그래서 사실은 그 DJ 정부 때 왜 그 도청 장비들, 뭐 도청 장비나 감청 장비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장비를 완전 파기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국정원 관계자들 취재를 해보면 그거 완전 파기하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도 혹시 도청되는 것 아니야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그 뭐 정치인들이나 기자들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여부는 파악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언제까지 그럼 국정원이 도청을 했느냐 또는 사찰을 했느냐, 이것도 사실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제대로 그 당대에는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늘 정권이 바뀌고 나면 뭐 전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DJ 정부의 국정원장이 도청 문제로 구속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였는데, 자 그러면 과연 이 MB 정부의 국정원 사찰이라는 문제가 정말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저희도 좀 알고 한번 파악하고, 그러면 MB 정부에만 있었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함께 알고 싶다. 이게 저희 같은 관전자들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현재 뭐 김대중 정부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것까지 다 파헤쳐 보자, 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MB 정부도 지금 10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그렇죠? 1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 10여 년 전의 얘기를 가지고서 지금 문제를 삼는다면, 자 그러면 15년 전에는 과연 없었느냐?
하는 의무는 당연히 가지게 되죠.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또 노무현 정권 때라고 하면 또 이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렇죠. 예, 네. 같이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현재 정권이 바뀐 지 4년이나 지났는데 하필 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 이 부분이 이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느냐. 특히 이제 부산시장이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수석 관할이 이게 정무수석 관할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대개 비서실장이나 뭐 굳이 따지면 뭐 민정수석, 우리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쪽 관할이에요. 정무수석이 국정원 그 도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부산시장을 겨냥했다 이거 아니고요. 왜 더 아니냐 하면 이게 쟁점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이 국정원에 사찰을 당했다 이렇게 피해를 본 분들이 소송을 내서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게 작년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제 국정원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국정원에서 국익에 문제가 없는 문건들을 조금씩 내주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에서 뭐 국회의원 300명을 사찰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딱 한 문장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게 무슨 보궐선거 앞두고 부산시장 이기겠다고 여당에서 정략적으로 제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 대법원의 11월 판결 또 여러 방송사, 여러 언론사에서 이 관련해서 특종 기사들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 정치 공세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국정원이라는 곳을 좀 사실은 기자들이 상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국정원을 취재하는 기자는 있습니다. 사실 저도 현장 기자 시절에 국정원을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DJ 정부 때. 그래서 국정원이라는 곳이 이런 식의 자료를 더군다나 뭐 한 줄 뭘 이렇게 뭐 자료 공개 요청한다고 그래서 그 자료 공개 흔히 하고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의 자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공개? 만약에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선거를 앞두고 그걸 공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공개를 했거든요. 했다는 것은 바로 국정원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개된 경로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 공세가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공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송 기자님부터. 예, 오늘 한 줄 논평은 약간 어려운데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이제 검사나 판사들은 서로 좀 봐줬습니다. 검사 범죄를 저질러도 넘어가고 뭐 이렇게 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경북대 김두식 교수라는 분이 법조인들을 불멸의 신성가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들끼리 인맥, 혼맥으로 얽혀서 뭐 대한민국을 우리 법조 엘리트가 끌어간다 이런 선민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검사가 검사를 수사를 합니다. 지방의 부장검사가 서울검사장을 피의자로 소환을 하고 또 판사가 물론 그만두긴 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요. 또 현직 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됐죠. 어떤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불멸의 신성가족은 이제 그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서울시장 후보들의 토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이 지금 다 열심히 토론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하고 제가 며칠간 TV 토론을 봐가면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저희가 저 TV 토론을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흥미를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게 뭐겠냐면 이 두 사람 간의 쟁점이 어떤 일반적인 유권자들의 흥미를 끌기에는 너무 약간 동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현실성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관전자 흥미 목근 토론 배틀 앞으로 좀 흥미를 끌어달라는 주문을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는 지금까지 4월 재보궐선거 관련 TV 토론 그리고 MB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록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서서히 큰 폭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풀릴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9도까지 올라서 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풍 소식이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